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수정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와 같이 진정한 나 자신 찾기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나 서사는 언제나 저에게 흥미롭고 또 깊이 있게 빠져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물음에 착실한 걸음으로 성실한 대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쩌면 책 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제가 4월의 책 베스트 4라는 제목으로 해서 3월에 읽었던 좋았던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 패트릭 브릭리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책이고요. 저도 3월달에서 가장 좋았던 책 한 권만 골라라고 하면 아마 이 책을 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론가 이동진님께서 2023년도 올해의 책으로 소개를 해주셨던 책이기도 하고, 저도 우연히 그 영상을 보고 이 책을 주문하게 되었는데요. 잠깐 소개해 주었던 그 영상에서 저자의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어떤 인생의 스토리도 흥미로웠었지만, 오히려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좀 더 크게 기대를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받고 나서 책이 너무 예뻐가지고 더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디자인이나 혹은 이 컬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예뻐서 좋았고, 이 책이 굉장히 몰입감 있게 빠져들게 만드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이제 천천히 읽게 되는데, 읽을 때마다 내 표지 보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책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또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읽기 전에 이렇게 앞쪽 이제 목차를 이제 살펴보았었는데요. 1장부터 13장까지 13개 꼭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각각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범상치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다. 사치스러운 초연함으로 입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는 드문 순간. 예술가들도 매트에서는 길을 잃을 것이다. 푸른색 근무복 아래에 비밀스러운 자아들. 애도의 끝을 애도하는 날들. 완벽하지도 않고 완성할 수도 없는 프로젝트 등등. 굉장히 제목들이 되게 꽂히는 게 많더라고요. 이 제목으로 한 권의 책이 나와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제목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걸 누가 번역했지 하고 번역가들도 좀 살펴본 책이에요. 김희정님, 조현주님 이렇게 두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잘은 모르지만 이름은 좀 기억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패트릭 브릭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뉴요커라는 곳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데요.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던, 나름 승승장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던 어떤 굉장히 절대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형이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굉장한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고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생각하고 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살 거야 라고 결심을 한 후에 묵묵히 자신의 삶을 걸어가는 두 번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어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상실의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어떤 미술관이라는 곳에서 예술 작품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고 좋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이 책에 어떤 끈끈한 애정이 생긴 건 또 그런 지점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뒷표지에 발췌된 문장을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요. 이렇게 발췌되어 있습니다. 나의 결혼식이 열렸어야 했던 날 형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그해 가을 나는 다니던 뉴요커를 그만두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지원했다. 그렇게 한동안 고요하게 서 있고 싶었다. 라는 문장이 발췌가 되어 있는데요. 그 짧은 문장이지만 이 책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동안 고요하게 서 있고 싶었다라는 이 문장 하나가 독자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 그런 느낌의 글이었습니다. 이 책은 삶과 고통 그리고 예술의 이야기가 굉장히 잘 버무려져서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읽으면서 제가 마치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회랑을 굉장히 여유롭고 한가하게 걷고 있을 때 누군가 굉장히 따뜻하게 말 걸어주는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었고요. 누구나 같은 장소에서 단순한 일을 반복하다 보면 초심과 다르게 호기심과 생기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게 마련이고 그게 만성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그저 따분하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책의 저자는 예술작품이 가치가 없게 느껴질 정도로 예술작품의 다양한 면모와 장르들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넘치는 시간을 가지고 본인이 하는 일과 작품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단단하고 그리고 단조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독자는 그 어떤 예술작품을 감상한다라는 즐거움도 있지만 또 계속해서 뭔가 내 안에서 어떤 에너지가 끌어오른다, 뭔가 고무되는 것 같다, 희망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게 되는 것 같았어요. 이 책은 제가 필사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읽었던 책이기도 한데요. 이 날개 쪽에 또 있는 문장을 좀 읽어봐 드릴까 합니다. 운 좋게 얻은 전도 유명한 직장에 있는 마천루의 사무실로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세상 속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꾸역꾸역 긁고 밀치고 매달려야 하는 종류의 일은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누군가를 잃었다. 거기서 더 앞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 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나는 뉴욕의 훌륭한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왔다. 보이지 않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들이 아니라 구석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서 있는 경비원들 말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해결책이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 것일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세상에서 빠져나가 온종일 오로지 아름답기만 한 세상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속임수가 과연 가능한 것일까? 라는 문장입니다. 네, 참 좋죠. 저도 굉장히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또 되게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잘 보여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좀 울컥울컥 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에는 자주 멈추면서 읽었었는데요. 점점 뒤로 갈수록 어떤 이 저자가 이제 오랜 시간 나름의 어떤 시간을 누려가면서 작품을 대하는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과정들을 들어가면서 재밌다, 즐겁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는데요.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혹은 다른 분들도 그러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뭔가 어떤 형의 어떤 죽음에 의해서 본인이 선택한 직업이지만 그런 형과의 어떤 관계, 어떤 죽음과의 관계 혹은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나의 감정이나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글들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펼쳤는데요. 그 부분은 굉장히 아주 필요한 부분만 절제되어서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거의 이제 미술관에서 일을 했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물론 이 책이 10년 동안 일을 하고 난 후에 쓴 글이기 때문일 텐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글을 쓴 것이 너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자는 굉장히 담담하게 본인의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지만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지만 표면 아래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과 떨림들이
이 책이 어떤 배경음악처럼 계속해서 분위기를 잡고 가기 때문에 독자는 미술관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분에 대한 감정, 어떤 삶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계속 느껴가면서 책을 읽게 되거든요. 이 책이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예술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가득 차 있기도 하고, 게다가 이런 그 분위기의 어떤 흐름 때문일까, 저는 문학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글이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게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굉장히 슬프고 아프기도 하지만 희망이 차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지점이 또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10년 동안 경비원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이제 뭔가 고요하게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조금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라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이야기의 구성도 저는 굉장히 좋았던, 굉장히 많이 공감되고 이해되는, 또 이런 삶을 또 나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미술관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그 뭐랄까 시각적이고 단면적인 부분으로 무언가를 감상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다면, 제가 어떤 미술관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미술관을 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굉장한 시선을 확장시켜주고,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다음에 가면 좀 다른 시선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입체감을 선물해주기도 했던 작품이고, 또 한 작품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작품은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시시각각 변하는 그 다채로운 이야기와 사람들과 공간의 이야기들이 이 저자의 어떤 풍부한 예술적 감성과 지식과 이해를 통해서 전달받는 것 같아서도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책 읽고 나서 그냥 어디라도 미술관 당장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책입니다. 네, 첫 번째 책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글렌 굴드의 평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이제 구매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해가 계속 바뀌고 나서 이제야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어떤 음악가의 삶을 쫓아가는 평전이기 때문에 엄청 기대를 했던 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되게 묵직하고 두께가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책을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이 책을 덥석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또 잡게 됐는데요. 제가 이 책은 자기 전에 한 30-40분씩 계속 읽으면서 긴 호흡으로 읽었는데요. 자기 전에 굉장히 좋은 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 전에 너무 이제 몰입하게 되거나 막 심장 쫀득쫀득하게 하거나 뒷이야기가 궁금해지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나의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평전이기 때문에 어떤 한 인물에 대한 내면이나 감정의 역동성이 내밀하게 드러나 있는 책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인물에 의해서 이분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굉장히 담담하게 그냥 되게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인물에 대한 어떤 계속된 정보를 통해서 이 인물을 파악해 나가고 이해해 나가는 과정들이 좀 되게 편안하고 즐거운 글 읽기였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읽기 굉장히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렌 굴드라는 음악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바흐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고, 특히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음악을 연주하고 독창적으로 해석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음악가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많이 감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글렌 골드 버전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안드라스 시프의 어떤 연주라든지 임윤찬 피아니스트 버전까지 다양하게 이제 곡의 연주를 감상하게 되었고, 어떤 연주자의 어떤 특성이나 개성이 어떻게 나뉘어지어서 음악이 다르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한 곡을 좀 반복하게 들으면서 좀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바흐에 대해서도 막 공부하고요. 막 바로크 음악, 고전 시대 음악 이런 것도 좀 공부하게 되는 재미있는 공부의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던 책입니다. 어떤 자서전이나 평전을 읽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글 읽기는 아닌데, 어떤 잘 모르는 한 인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도 흥미를 주지만, 오히려 저는 이 인물이 주변의 인물과 혹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과 그 시대와 어떤 세계와의 어떤 소통과의 관계를 좀 더 이제 크게 볼 수 있는 시선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주변의 상황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연결되는 그 긴밀한 관계가 오히려 이 책을 읽는데 더 재미있는, 그래서 평전을 읽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도 조금 알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글렌 골드는 음악적으로 대단한 명성과 족적을 남긴 인물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어떤 계기하고 기괴하고 감기 어린 모습을 가진 음악가로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인물이더라고요. 굉장히 청각적으로 예민했던 인물이고, 많은 사람들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어떤 1대1로의 상황에서 이야기에서 굉장히 주도권을 잡는 사람, 청중과 어떤 무대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감을 느껴서 연주회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던 인물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예민한 성향의 소유자이면서 그러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부분들이 본인의 어떤 음악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갖고 있었을 어떤 내면의 어떤 그 고통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이나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글렌 골드의 의자가, 피아노 의자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글렌 골드 연주를 한번 찾아보시면 건반과 굉장히 가까이 앉아서 연주를 해요. 그래서 허리를 굉장히 굽혀서 연주를 하는데요. 그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의자의 네 기둥을 잘라서 어렸을 때는 연주를 했고요. 나중에는 아버지께서 특수 제작된 의자를 만들어줘서 그것을 세계 어디든 가지고 다니면서 연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막 찾아보다가 우연히 인상적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글렌 골드에게 이 의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글렌 골드가 이 의자는 나에게 가족과 같으니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세계 어디든 나와 함께 가는 나의 동료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의자가 글렌 골드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가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청중과 어떤 무대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쩌면 본인의 어떤 성향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음악에 대한 집착이나 한음 한음의 정확성에 대한 집착으로 완성된 완벽한 음을 만들고자 하는 음악적인 고집이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굉장히 꺼려했다라고 하죠. 본인이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않아도 자기의 커리어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위치까지 올라간 다음에 연주는 스톱을 하고요. 어떤 녹음이나 편집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고 그러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인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현대적이다라는 생각도 저는 했고요. 본인은 굉장히 완벽한 음을 안전하게 좋은 상태에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왜 그 불안정한 요소가 많은 공연장에서 음악 연주를 들어야 하느냐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자기 생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관객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전하게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냥 혼자
예를 들면 자동차 안에서 그죠? 이제 완벽한 사운드로 혼자 듣는 음악 감상이 저는 가장 완벽한 음악 감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네, 공연장에 찾아가서 그 음악가 연주자가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음악가의 어떤 몸짓이나 행위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퍼포먼스화 되어서 나오는지 이런 것도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고 그럴 때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은 경이로움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호흡을 우리 관객들은 원하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음악가가 가지고 있어야 어떤 필연적이면서도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예민함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능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방클로 앨범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을 때 네, 짧게 했던 인터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기자분이 이렇게 물어요. 본인 같은 아이를 키운다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좀, 네, 막 이렇게 당황하는 듯한 모습으로 저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제가 피아노 치면서 너무 예민해져서 라고 끝을 흐리는 그런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데요. 와, 그때 그냥 그 친구에게 되게 연민이 느껴졌어요. 와, 저렇게 어린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임윤찬 연주를 또 막 들으면서 얼마 전에 더 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했던 기사가 있어서 또 메모를 해놨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어딨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고립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음악적인 여정을 계속해 가기 위해서는 희생과 규율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립이라는 것이 성과의 비결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나름 즐길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음악적인 성과와 여정을 위해서 희생과 규율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 희생에는 이제 고립이나 그 예민함이나 뭐 이런 것들일 거고요. 이제 규율이라고 하는 어떤 글렌 골드가 정확하고 완벽한 음을 구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자기만의 원칙, 규율 같은 것이 있어야지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윤찬의 어떤 인터뷰로 또 글렌 골드를 또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좀 요즘에 그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이 수백 년이 지나도 같은 곡을 다른 연주자들이 연주하면서 다른 이름의 새로운 앨범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클래식의 위대함이기도 하고 음악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적인 정교함이나 감정적인 표현이나 어떤 독창적인 창의적인 해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이것이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해야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규율이라는 거, 원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이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쌓아졌을 때 어떤 좋은 내용들이 만들어지는구나에 대한 생각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또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글렌 굴드입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먹기도 했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통증을 느끼는 증상들까지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떤 또 완성된 음을 구현하면서 피아노 연주하는 곡들을 남겨준 글렌 골드의 평전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요. 이 책을 통해도 평전의 매력에 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책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세 번째 책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인데요. 한병철 선생님의 리추얼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철학자이죠. 많은 분들 아마 좋아하실 텐데 이 책도 제가 산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게 된 이유는 책은 늘 작고 얇아요. 제가 읽었던 한병철 선생님 책들은 얇고 작은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내용은 네, 정말 웬만한 그 준비 상태가 아니면 흡수하기가 어렵잖아요. 역시나 얇지만 좀 마음의 준비와 여유가 있어야지 흡수할 수 있는 책이어서 또 해를 넘기고 넘겨서 읽게 되었고요.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형식, 규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요. 명상을 공부하면서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몸에 대한 관심 그리고 몸과 마음의 밸런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형식이나 규칙들이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것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지금 시점에서 리추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면서 이 사회의 어떤 이 시대의 현상들을 해석해내는 이 책이 굉장히 어렵지만 많이 도움이 되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은데요. 책이 어려웠어요. 이 책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필사를 많이 하면서 읽었고, 한 번 읽어서는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해내기가 어려워서 한 번 읽고 또 부분적으로 필사를 하고, 필사한 부분 다시 읽고 나서 또 다시 돌아와서 책 읽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서 읽었는데요. 한 3분의 1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루틴이라고 하는 것과 리추얼의 차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이해하면서 어떤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리추얼적인 특징을 살려내서 만들어가는 것이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다양한 분야에 깊이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서 이 리추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적인 관점이라든지 역사, 정치,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분석해 가고 있고 현 시대에 이 리추얼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희미해지고 사라져 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 리추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규명해 나가면서 이제 독자들은 이 리추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좋은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요.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리추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몸짓, 몸의 행위, 행동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역시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중에서도 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본의 다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일본식 다도에 대해서 이제 리추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식 다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인데 이거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일본식 다도에서 사람들은 리추얼화된 몸짓들의 연세를 꼼꼼히 준수한다. 심리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사람들은 제대로 탈심리화된다. 그리하여 성공적인 손동작과 몸동작은 도식적 명확성을 띈다. 어떤 심리도 어떤 영혼도 그 명확성을 흔들지 못한다. 행위자는 자기를 리추얼적 몸짓들 속으로 침몰시킨다. 그 몸짓들은 부재를, 자기 망각을 산출한다. 다도에서 소통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다. 리추얼적 침묵이 상황을 지배한다. 소통은 리추얼적 몸짓들을 위해 물러난다. 영혼은 침묵한다. 고요 속에서 몸짓들이 교환되면서 강렬한 함께 있음을 발생시킨다. 다도의 긍정적 효과는 다도의 리추얼적 침묵이 오늘날의 소통 소음에 공동체 없는 소통에 극단적으로 대립한다는 것에 있다. 다도는 소통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리추얼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분을 좀 다도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다도를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다른 그런 다도 문화와는 다르게 정말 해야 하는 동작이나 단계들이 되게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차를 마시는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시각이나 청각이나 뭐 후각이나 여러 가지 감각들이 정말 이제 깨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 되게 이제 내 감각에 집중할 수 있어서 명상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수행의 방법 중에 하나이잖아요. 근데 이런 다도의 어떤 촘촘한 행위 자체가 순식간에 여기서는 탈심리와 어떤 자기 망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있는 그대로 현재에 내가 머물 수 있게 그리고 감각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행위의 중요성, 몸짓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
보다는 뭔가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무언가를 발현해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꾸준한 몸짓과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 리추얼을 통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앞서 얘기했던 글렌 골드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음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것들이 발현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몸짓, 행위,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리추얼적으로 설명해주는 이 책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미나 생각이나 뭐 자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중요하게 되고 언급되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움직임이나 몸이나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많이 그 의미가 태워버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책인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명상 뇌과학 측면에서도요. 예전에는 내가 생각을 하면 내가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어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의 의지로 만들어 갈 때 상황을 바꿔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약간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내 몸의 어떤 고유 감각이나 내부 감각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방향으로 내가 힘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서 몸의 영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과 연결된 것, 또 공부하고 있는 것과 연결된 것, 이렇게 해서 좀 다소 어렵긴 하지만 좀 약간 이렇게 저 나름의 어떤 기준선이 생긴 것 같아서 이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엄청 필사를 하면서 읽어가지고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들은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네, 여기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여기 필사를 시작을 했다가 제가 또 다른 책도 하나 읽고 있으면서 필사를 하다가 네, 다시 이제 메트로 돌아와서 필사를 또 엄청 했습니다. 네, 엄청 했죠. 네, 그리고 글렌 골드 읽으면서 또 필사하고요. 저 안드라스 시프라든지 바흐에 대해서도 되게 공부하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리추얼의 종말도 정말 네, 처음에 이렇게 많이 할 줄 모르고 이렇게 썼다가 아예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 엄청 필사를 했습니다. 요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푸른빛의 소녀가 라고 하는 시 그림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도 참 예쁘죠. 네. 또 이게 색깔이나 이런 만듦새가 참 좋아서 이 책 딱 보고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박노해 시인의 그 박노해라는 이름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내면별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이 분의 좋아하는 시도 있고 해서 한 권이라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박노해라는 이름 말고 내가 아는 게 단 하나도 없었구나를 깨닫게 돼서 좀 놀랬던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박노해라는 이름이 정말 너무 예쁘다라고만 생각했던 그 이름이 받게 받는 노동자의 해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네, 반성하면서 박노해 시인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제가 부산에서 괜찮은 책방을 막 찾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의 어떤 용호동이라고 하는 곳에 미우서재라고 하는 책방을 발견하게 됐고 그 책방에 한번 가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집이랑 좀 거리가 있어서 좀 편하게 정말 산책하듯이 가서 방문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에 이제 미우서재에서 책 모임이 괜찮은 게 있는데 이 시집을 책 모임으로 하고 있어서 그 책 모임에 갈 겸해서 다녀왔던 서점에서 구매한 책이에요. 근데 먼저 이제 책까지 이제 신청을 해놓고 조금 빨리 가서 책 보고 그 모임에 참여를 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시라는 장르가 역시나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고
정답도 없고, 읽었을 때 내가 뭘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은근히 좋기는 하고,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시선에서 읽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읽으니까 훨씬 더 풍성하게 이 책을 이해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서 시읽기 모임은 굉장히 좋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 책은 우주에서 온 어떤 한 소녀가 지구인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이고요. 짧게 읽었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짧은 시간 안에 엄청 위로되기도 하고 힐링되는 글이었고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서너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또 참 좋은 시였었어요. 시그림책의 장점이 그 시가 담고 있는 의미를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안에 너무 멋진 그림이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도 되게 좋았거든요. 카자미르 말레비치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의 그림이 이제 실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기하학적인 심플한 도형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추상화를 그리는 화가인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저는 이 그림도 너무 좋아서 엄청 들여다보고 감상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참 좋다. 보통 시그림책을 보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혹은 그 분위기에 맞춰서 연상되는 어떤 그림들이 함께 있고, 다음에 그 시집을 봤을 때 글은 또 한 번 나한테 영감을 주는데 이 반복되어서 보는 그림들이 조금 식상해지는 경우가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은 볼 때마다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단순한 기하학적 그 모양과 어떤 심플하고 여백 많은 그림들이 감상할 때 되게 여유를 주고 그리고 생각을 또 열어주게 만드는 것 같은, 이 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림이지만 오히려 또 독립적으로 그림 감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서 박노해 시인의 어떤 이런 예술적인 감성, 감각을 또 이 작품을 통해서 높이 평가하게 되는 계기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시그림책은 만듦새도 굉장히 좋지만 안에 실려져 있는 그림도 너무 좋아서 소장하기 굉장히 좋은 책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또 워낙 짧아서 이게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았던 거 하나만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지구에서 슬픈 게 뭐죠? 라는 질문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는데요. 중력의 무거움이요, 인생의 짧음이요, 너무 자주 아픈 몸과 번뇌로 가득한 마음요, 지구를 짓누르고 있는 배기물과 무기들요, 지구를 벗어나지도 나를 벗어나지도 못하는 거요, 소유하고 인정받는데 짧은 생을 다 쓰느라 자기 자신마저 알지 못한 채 떠나가는 거요. 네, 이렇게 글이 실려져 있으면서 그 다음 페이지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오묘하게 컬러감이 있으면서 그 컬러감에서 또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막 열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찬찬히 그림과 감상하면서 한 편의 시를 읽는 재미가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림 감상을 할 수 있는 멋진 작가의 그림이 실려져 있다. 책이 굉장히 예쁘다. 소장할 만한 책이다. 라고 박노해 시인님의 시그림책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4월의 책으로 4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새로운 달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또 활기차게 또 새로운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달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몸짓,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리추얼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댓글 감사합니다.